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결혼 3년 차를 맞이한 민수와 수진 부부가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민수는 35살의 평범한 직장인이고 아내 수진은 32살로 역시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아이가 없는 맞벌이 부부였기에 두 사람의 일상은 꽤나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이면 각자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이면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와 간단히 저녁을 먹은 뒤 각자의 시간을 보냈죠. 특별한 대화가 오가는 것도 아니었고 주말이면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각자 쉬면서 보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평범하다면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서 두 사람은 나름의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늘 그렇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설렘은 점점 사라지고 익숙함만 남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큰 불만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애틋한 감정을 느끼는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민수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퇴근 후 집에 오는 길에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 메뉴를 의논하곤 했는데 요즘은 연락이 잘 되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한참 뒤에야 간단하게 답장이 왔고 전화를 걸면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지는 예전과 달리 휴대폰을 항상 뒤로 숨겨놓거나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두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알림음이 울리면 재빨리 확인한 뒤 화면을 끄곤 했죠. 민수가 가까이 다가가면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거나 쿠션 밑에 감추는 모습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닌가 싶었고, 그래서 조금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행동들이 반복되면서 민수의 마음 한편에는 찝찝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주말 아침에도 수지는 예전처럼 민수 옆에서 늘어져 자는 게 아니라 일찍 일어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챙겨가는 모습이 이상했고 샤워를 할 때조차 휴대폰을 욕실 앞 선반에 올려두고 들어가곤 했어요. 민수는 그런 수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싶었고 자칫 수진을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죠. 그저 마음속으로만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수진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민수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수지는 저녁 약속이 있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친구를 만난다며 혼자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죠. 예전 같으면 민수에게 같이 가자고 했을 텐데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수는 그런 수진을 보면서 서서히 확신하게 되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죠.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이 민수의 가슴 속에서 점점 더 크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는 회사 후배인 도현과 퇴근 후 술자리 약속이 있었죠. 도현은 33살로 민수보다 2살 어린 후배였고 평소 민수를 잘 따르는 편이었습니다. 일도 성실하게 잘했고 성격도 괜찮아서 민수는 도현을 꽤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회사 근처 이자카야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민수는 문득 수진 생각이 났습니다.
수진의 회사도 근처였고 요즘 대화도 별로 없었던 터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민수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자연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회사 후배랑 술 마시는데 너도 올래 하고 물었죠. 수진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민수는 별 생각 없이 도연에게도 아내가 합류한다고 미리 알려줬습니다. 저녁 7시쯤 홍대 입구 근처의 조용한 이자카야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앉아 각자 메뉴를 주문했고 맥주가 나오자 자연스럽게 건배를 했죠. 처음에는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민수가 회사 이야기를 꺼내면 도연이 맞장구를 쳤고 수진도 웃으면서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민수는 속으로 이렇게 셋이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네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술이 한두 잔 들어가면서 민수는 뭔가 이상한 기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진과 도연의 눈이 자꾸 마주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눈이 마주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말을 할 때도 수진은 민수가 아닌 도연을 보고 있었고, 도연 역시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 짓곤 했죠. 대화 중에도 둘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도연이 농담을 던지면 수진이 유독 크게 웃었고, 수진이 무심코 한 말에 도연이 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민수는 술잔을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하고 애써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그 불편한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민수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테이블에 남은 두 사람의 모습도 신경 쓰였습니다. 화장실 복도에서 슬쩍 테이블 쪽을 바라봤을 때 수진과 도연은 뭔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수가 다가가자 두 사람은 재빨리 대화를 멈추고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죠. 하지만 바로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술자리는 밤 10시쯤 끝이 났습니다. 민수는 도연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하고 수진과 함께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민수는 수진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도연이랑 원래 아는 사이였어. 오늘 분위기 좀 이상하지 않았어 하고 말이죠.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괜한 의심이라면 수진을 기분 나쁘게 만들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수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술자리에서 봤던 수진과 도연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둘 사이의 눈빛 미묘한 웃음. 그리고 민수가 자리를 비웠을 때 나눴던 대화까지요. 민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분 탓이기를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민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술자리가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술자리 이후로 수진의 행동은 더욱 달라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집에 오는 길에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저녁 6시면 집에 도착했는데 이제는 8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죠. 민수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 수지는 늘 비슷한 대답만 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한다는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일이 바쁜가 보다 하고 믿었습니다. 수진의 회사도 요즘 바쁜 시기라는 건 민수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야근을 한다면서도 피곤한 기색은 별로 없었고, 오히려 예전보다 화장을 더 신경 쓰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출근할 때도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수지는 밖에서 먹고 온다거나 식사는 했으니 민수 혼자 먹으라고 했어요. 주말에도 상황은 비슷했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대신 수지는 친구를 만난다며 혼자 외출했습니다. 민수가 같이 가자고 하면 여자들끼리 만나는 거라며 정중히 거절했어요. 예전 같으면 외출했을 때 수지는 민수에게 자주 사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나 맛있는 음식 사진을 보내며 보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저녁 늦게 들어와서는 피곤하다며 바로 씻고 잠들곤 했습니다. 민수가 오늘 뭐 했어 하고 물으면 그냥 친구들이랑 수다 떨었어 하는 짧은 대답뿐이었죠. 민수는 점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가 이렇게까지 단절된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사소한 일상도 서로 나누며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하루에 주고받는 말이 10마디도 되지 않았어요. 민수는 수진에게 요즘 우리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지 않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별일 아니라는 듯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만 했죠. 휴대폰에 대한 집착도 더 심해졌습니다. 집에서도 수진은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시선은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누군가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옆에 다가가면 재빨리 화면을 끄거나 다른 앱으로 전환했죠.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반드시 휴대폰을 챙겨갔어요. 어느 날 밤 민수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요즘 누구랑 그렇게 연락 많이 해 하고 말이죠. 수지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회사 사람들이랑 프로젝트 관련 얘기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대답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침대에 누워서도 수지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잠들 때까지 계속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가끔 메시지 알림음이 울리면 수지는 재빨리 확인하고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민수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죠. 저 미소가 누구 때문인지 묻고 싶었지만 차마 물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수진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거든요. 특히 그날 술자리에서 봤던 도현과의 미묘한 분위기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설마 우리 후배랑 그럴 리는 없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그렇게 민수와 수진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우연히 도연의 소셜미디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는데 그날따라 심심해서 회사 동료들의 근황을 둘러보고 있었죠. 친한 선배의 게시물을 보다가 자연스럽게 도연의 프로필로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올린 게시물은 별로 없었지만 스토리에 몇 개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민수는 무심코 도연의 스토리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화면에는 어두운 조명의 술집 사진이 보였고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어있는 맥주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진처럼 보였지만 민수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죠. 사진 속 배경과 분위기가 어딘가 낯익었거든요. 민수는 급히 수진에게 보낸 메시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녁 수진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이 있다고 했었어요. 늦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 저녁 먼저 먹고 있으라는 메시지를 보냈었죠. 민수는 도연의 스토리에 올라온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불과 30분 전에 올라온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위치 태그를 보니 홍대 근처의 한 술집이었습니다. 민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수진도 회식이라고 했고 도연도 누군가와 술을 마시고 있었죠.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게 과연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계속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사진 속에 수진의 흔적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였죠.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지만 명확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옆 소파에 걸쳐진 여성용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가방은 수진이 평소에 자주 들고 다니던 것과 비슷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죠. 설마 하는 생각과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동시에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집에 돌아온 거였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휴대폰 화면을 끄고 소파에 앉아 있었죠. 수진은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와서 신발을 벗으며 회식 잘 다녀왔다고 인사를 했어요. 민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고생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씻으러 욕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소파 위에 자신의 가방과 휴대폰을 올려두었어요. 민수는 그 가방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도연의 사진 속에서 봤던 그 가방이 맞는 것 같았죠. 민수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샤워를 시작하자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소파 위에 놓인 수진의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평소라면 절대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순간이었거든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수진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려는 순간 알림 메시지가 떴습니다. 잠금 화면 위로 메시지 내용이 그대로 보였어요. 발신자는 도연이었습니다. 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메시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늘 너 집에 잘 들어갔어. 걱정돼서 연락했어. 내일 또 보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떨리는 게 느껴졌죠. 오늘 수진과 도연이 함께 있었다는 게 이제 명확해진 거였어요. 회식이라는 건 거짓말이었고 실제로는 도연과 단둘이 만난 거였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수진이 곧 나올 거였죠. 민수는 재빨리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당장 수진을 마주하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수진의 변한 행동, 늦어진 귀가, 시간, 휴대폰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날 술자리에서 느꼈던 이상한 분위기까지 모든 게 설명이 되었죠.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민수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도연의 메시지를 본 이후로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수진과 도연이 정말 그런 사이일까 하는 의심과 혹시 오해는 아닐까 하는 희망 사이에서 계속 흔들렸죠. 하지만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황은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애써 외면할 수 없었어요.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기로 한 거죠.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확실한 증거를 봐야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어요. 수진의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근처에서 기다리기로 했죠. 만약 정말 도연을 만난다면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증거를 확보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몸이 좀 안 좋다는 핑계를 댔죠.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민수는 서둘러 수진의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 구석진 곳에 차를 세우고 수진이 나오기를 기다렸죠. 저녁 6시가 조금 넘어서 수진이 회사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민수는 차 안에서 몸을 낮추고 수진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수진은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근처 카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죠.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10분쯤 지났을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수는 그 차를 알아봤어요. 도연의 차였죠. 회사 주차장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차 문이 열리고 도연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었어요. 수진도 반갑게 웃으며 다가갔죠. 민수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서 대화를 나눴어요. 도연이 뭔가 농담을 한 건지 수진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도연의 차 조수석 문을 열고 탔죠.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지만 어떻게든 셔터를 눌렀습니다. 도연의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수도 조심스럽게 시동을 걸고 뒤를 따라갔어요. 너무 가까이 붙으면 들킬 수 있으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죠. 차는 홍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핸들을 꽉 쥐고 앞만 보며 운전했어요.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 도연의 차가 홍대 근처의 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차가 멈춘 곳을 보고 민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의 부티크 호텔 앞이었거든요. 민수는 차를 길 건너편에 세우고 두 사람을 지켜봤죠. 도현과 수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진은 주위를 살피는 듯 했지만 민수의 차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호텔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까지 민수는 모두 지켜봤죠. 그리고 그 순간들을 빠짐없이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민수는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아내가 자신의 후배와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겁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명백한 불륜이었어요. 민수는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 호텔로 뛰어들어가 두 사람을 끌어내고 싶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따지고 싶었죠. 하지만 민수는 꾹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냉정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 방금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수진이 도연의 차에 타는 장면, 호텔 앞에 도착한 장면, 그리고 함께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모두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시간과 장소도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민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 배신의 상대가 자신이 믿고 아껴주던 후배라는 사실이 더욱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수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수진을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어요. 밤 11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돌아온 거였죠. 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수진은 신발을 벗으며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식이 길어졌다는 거짓말을 또 늘어놓았죠. 민수는 아무 대답 없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은 민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죠. 민수는 식탁 쪽을 가리키며 앉으라고 말했어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수도 맞은편에 앉아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죠. 민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 알아, 호텔 들어갔던 거 다 봤어 라고 짧게 말했어요. 수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죠. 하지만 수진은 금방 표정을 추스르며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어요.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오늘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도연의 차에 타는 사진, 호텔 앞에 선 사진, 그리고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까지 모두 보여줬어요. 수지는 할 말을 잃은 듯 침묵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변명이나 사과 대신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그래, 만났어 라고 인정한 겁니다. 민수는 그 태도에 더 화가 치밀었습니다. 사과는커녕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는 수진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민수는 목소리를 높였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 후배랑 그런 짓을 하다니 말이 되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오히려 냉정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수진은 더욱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나 솔직하게 말할게. 나 도연이랑 같이 살고 싶어. 우리 이혼하자. 라고 말한 겁니다. 민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냐고 다시 물었죠. 수지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도연이랑 같이 살고 싶으니 이혼하자고 했어요. 민수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이혼을 요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수진의 얼굴은 진지했어요.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고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죠. 정말로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민수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민수는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제대로 정신이 박힌 거냐고, 내가 잘못해놓고 이혼을 요구하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죠. 하지만 수지는 오히려 민수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나랑 대화도 안 했고 늘 회사 일만 신경 썼잖아. 나는 외로웠어 라고 말했어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는 수진의 모습에 민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수진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도연이는 나를 더 이해해줘. 우리는 서로 잘 맞아. 당신이랑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죠.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참았어요. 당장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지. 하지만 그냥은 안 돼. 법대로 다 처리할 거야 라고 했어요. 수지는 뭐든 알아서 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민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결혼 3년 동안 알고 지내던 아내가 이렇게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수진의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민수는 식탁에 팔을 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날 밤 이후로 민수와 수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안방 대신 작은 방에서 잠을 잤고 수지는 평소처럼 안방을 사용했죠. 아침에 마주쳐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은 것처럼 냉랭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수지는 계속해서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했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소홀히 대했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꼈고 그래서 도연에게 의지하게 되었다는 논리였죠. 민수가 먼저 잘못했으니 자신의 불륜도 이해받아야 한다는 식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였지만 수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그런 수진을 보며 더 이상 대화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죠.
며칠 후 민수는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에서 그동안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수진과 도연의 불륜, 사실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증거 사진, 그리고 도연이 수진에게 보낸 메시지까지 모두 보여줬죠. 변호사는 증거를 꼼꼼히 살펴본 뒤 충분히 승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상간남, 소송 모두 진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변호사는 민수에게 조언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냉정하게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했죠. 그리고 추가 증거가 있으면 더 유리할 거라고 덧붙였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서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와 함께 도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죠. 민수는 회사에서도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인사팀 팀장을 찾아가 도연의 불륜 사실을 알렸어요. 개인적인 문제지만 회사 내 윤리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죠.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며칠 뒤 도연에게 인사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곧 소문이 퍼졌어요. 도연이 기혼자인 선배의 아내와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이 직원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죠. 도연은 회사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과 마주치면 모두 수군거리며 피했어요. 도연은 결국 상사에게 불려갔습니다. 정식 경고 조치를 받았고 당분간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죠. 승진 심사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거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도연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한편 수지는 도연과의 미래를 꿈꾸며 집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짐을 싸기 시작했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죠. 민수는 그런 수진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법적 절차는 진행될 거니까 같은 공간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수지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살 집을 알아보자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처음에는 좋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죠. 회사에서의 소문과 인사조치로 인해 도연도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수지는 그런 도연의 미묘한 변화를 아직 눈치채지 못했어요. 민수는 변호사와 함께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이혼 청구와 함께 수진에게는 위자료를, 도연에게는 상간남으로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었어요. 금액은 상당했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거죠.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라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소장이 접수되고 며칠 후 수진과 도연에게 법원 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수진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어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따졌죠. 하지만 민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먼저 선택한 일이니 끝까지 책임지라고 말했어요. 도연도 통지서를 받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회사에서의 불이익에 이어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도연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수진은 괜찮을 거라며 도연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도연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도연과 함께 살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싸서 도연이 급하게 구한 원룸으로 이사를 갔죠. 수지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들뜬 마음으로 짐을 풀었어요. 도연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수진이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죠.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둘이 생활하는 게 생각보다 불편했어요. 도연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집에 오면 말이 없었고
수진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죠. 수진이 저녁 메뉴를 물어보면 아무거나 먹으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았어요. 도연은 점점 더 수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바로 집에 오지 않고 혼자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죠. 수진이 어디 갔었냐고 물으면 그냥 바람 쐬러 나갔다고만 했어요. 주말에도 친구들을 만난다며 혼자 외출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수진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이게 자신이 원했던 삶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도연은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너무 빨리 나간 것 같아. 조금 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라고 말했죠. 수진은 깜짝 놀라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도연은 회사에서도 힘들고 법적 문제도 부담스럽다며 말을 흐렸습니다. 수진은 그때 깨달았어요. 도연이 자신에게서 도망치려 한다는 걸 말이죠. 수진은 도연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내가 민수랑 이혼하는 것도 다 당신 때문 아니냐고 따졌죠. 이제 와서 책임 회피하는 거냐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도연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자기가 언제 같이 살자고 했냐며 수진이 혼자 결정한 거 아니냐고 반박했죠. 둘은 심하게 다투었고 그날 밤 도연은 집을 나가버렸어요. 다음 날 도연은 문자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내 짐은 내가 정리해둘 테니 가져가 라는 내용이었죠. 수지는 멍하니 그 메시지를 읽었어요. 결국 도연도 민수처럼 자신을 버린 겁니다. 아니, 도연은 더 비겁했죠. 제대로 된 이별 인사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수지는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친정에 연락할 수도 없었어요. 부모님께 불륜 사실을 알릴 수는 없었거든요. 친구들에게도 연락하기 어려웠죠. 모두에게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지는 결국 고시원을 얻어 혼자 지내게 되었어요. 좁고 답답한 공간에서 수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진의 불륜이 명백한 증거로 인정되면서 민수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왔어요. 수진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죠. 도연 역시 상간남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금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타격을 받은 거예요. 민수는 담담하게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수를 한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그저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나고 민수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수진과 함께 살던 공간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새 집에서 민수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했고 주말에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운동도 다시 시작했죠.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게 느껴졌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끼기도 했어요. 거짓말과 배신이 없는 삶이 평화로웠죠. 수지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지내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져 눈치가 보였고 결국 퇴사를 선택했어요. 새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도연과도 완전히 연락이 끊겼고 민수에게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채 혼자 남겨진 거예요. 도연 역시 회사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불륜 스캔들과 법적 문제로 인해 회사 생활이 불가능해진 거죠. 새 직장을 구했지만 예전만큼 좋은 조건은 아니었어요. 손해배상금을 갚느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진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결국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민수는 가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수진과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떠오르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이 아프지 않았죠. 그저 지나간 일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을 만나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결국 배신한 두 사람은 서로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불륜이라는 선택이 가져온 대가는 생각보다 컸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죠. 민수는 그들을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각자의 책임을 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